자, 행정과 경영 보겠습니다. 자, 이 둘은 그냥 어려운 거 없는 그냥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고, 주로 나오는 부분은 두 간의 관계,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가예요. 자, 걔네는 별거 없죠. 행정과 경영 가볍게 보시면 되고, 여기 보시면 시험에 나오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개 있어서 그거 파악하는 거예요. 관료제적 성격은 둘 관계에서 유사점, 차이점 어디 있을 것 같아? 자, 관료제적 성격은 유사점이 있어요. 공부를 하는 초보들은 이거를 차이로 봐요. 왜냐면 어감이 관료제 그러면 행정만 느낌이 들고 경영은 안 들거든. 근데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뜻이 뭐냐면 대규모 계층 조직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는 이렇게 업무가 나눠 있어요. 분업이라고 하지, 분업. 그리고 계층이 나 있어요. 이게 관료제라 했죠. 처음 제가 소개할 때 했던 그림 있죠. 이게 관료제인데 그때는 정부 관료제. 기업도 이걸 띄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 민간 기업도 맨 위에 사장이 있고 부서장이 있고 막 있잖아, 이렇게. 정부도 장관, 차관 있잖아요. 업무도 나뉘어 있고. 관료제라는 속성이 유사해서 관료제가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둘 다 나타나요. 이거는 유사점이에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차이점의 또 포인트가 뭐냐면 이 법적 규제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자, 법적 규제를 행정과 경영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규제를. 왠지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경영이 더 많이 받게 보여, 법적 규제를. 하지만 반대예요. 행정이 더 많이 받아요. 이 둘이 주의사항이라 먼저 본 거예요. 자, 책을 볼 텐데 지금 딱 끝내는 거예요. 지금 같이 하시면서 끝내버리고 다음에는 복습할 필요도 없게 만드시면 돼. 첫 번째, 둘 다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에요. 이해되죠? 행정은 뭐가 달성하려고? 공익을.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은 사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거예요. 두 번째, 봤지? 자, 대규모 계층제라는 조직이 갖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둘 다 나타난다. 세 번째, 자, 관리하는 기술과 또는 기법이 비슷해요. 기획을 하고 또는 조직화하고 통제하는 게 다 비슷해요. 관리하는 기법이 비슷해요. 세 번째, 협동을 해. 아까 봤죠? 넓은 의미 행정이잖아.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아. 또 둘 다 의사 결정을 한다는 점. 여러분, 의사결정은 개인도 해야 돼. 개인도 하잖아요. 그렇죠? 기업도 해야 돼. 기업도 해요. 정부도 하잖아요. 유사점. 그리고 봉사라는 점. 행정은 누구한테 봉사한다라고 하죠? 국민한테 한다라고 하고, 기업은 고객한테 한다라고 하고. 둘 다 봉사를 한다는 점 비슷해요. 굳이 암비할 거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제가 지금까지는 암비란 말을 안 꺼냈어요. 암비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이거는 암기입니다. 그러면 암기하셔야 돼. 차이점 첫 번째, 주체가 다르죠. 행정의 주체, 경영의 주체. 행정은 정부나 공무원이고 경영은 뭐 기업이나 개인이 할 거니까. 또 법적 규제인데 잘 봐요. 분명히 누가 더 많이 받는다고? 행정이 받아요. 왜냐하면 봐요. 뒤에 나올 텐데 여러분, 법치 행정에 3대 원리가 있는데, 자, 둘만 본다면 하나가 법률 우위가 있고요. 또 하나가 법률 유보라는 게 있어요. 자, 법률 우위 유보인데 뜻은 법률 우위라는 것은 법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유보는 법에 근거를 두어라 뜻이에요. 이게 행정이고, 자, 이게 경영이라면, 자, 행정은 법에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이 원리가 적용이 돼요. 경영은 법을 위반하면 돼,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경영도 적용이 돼요. 그리고 근데 행정은 법에 근거를 두어야 돼, 말아야 돼? 두어야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되지만 경영은 법의 근거는 필요가 없거든요. 식당 사장님이 오늘 매출 좋다고 금고에서 돈을 꺼내다가 10만 원을 막 뿌렸어요. 직원들한테 나가지라고. 법의 근거 필요한가요?
필요 없죠. 법 위반했나요? 아니잖아요. 그치? 근데 장관이 이번에 우리 부서가 성과 좋다고 국고에서 돈 갖다가 뿌렸어요. 돼요? 안 돼. 근거를 가지고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이 더 주제를 많이 받아 옮겼지. 그리고 원래 행정이란 권력성을 띈 조직이다 보니까 법에 근거 없이 하게 하면 안 돼요. 알죠? 아무 근거 없이 경찰관이 집에 들어와서 막 수색을 해. 안 돼요. 권력이기 때문에 근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법의 근거에서 판사한테 영장을 청구해서 가져와야 돼. 안 그러면 못 해야 돼. 그래야 맞겠지. 그만큼 남용 소지가 많으니까요. 결론은 자, 법적 규제는 차이점인데 누가 더 엄격히 받는다. 행정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 번째, 자, 정치성도 아까 나왔지만 행정은 정치와 분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경영은 분리할 수가 있어요. 차이점. 자, 능률의 측정이 누가 더 쉬울까요? 경영이 쉬워요. 행정은 어렵고. 능률이라는 것은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인데 항상 기억할 것은 행정이라는 것은 하는 게 서비스예요. 무용적인 서비스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워요. 하지만 경영은 쉽게 물건 만들어 파는 거니까 측정이 쉽다는 말이죠. 차이점 물어보시면 되고 또 넘겨보시면 자, 행정은 권력이 있어 없어요? 권력 수단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돼? 강제로 압류해서 팔아서도 가져가요. 근데 경영은 강요하는 힘이 있나요? 없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철저하게 경영은 자율인 거고 행정은 강제력이 있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뭐는 공개하는 게 원칙일까요? 행정 공개 원칙. 행정과 이 국민의 관계는 국민이 항상 주인이고 행정은 대리인이에요. 공무원들은 대리인이야. 그러니까 주인한테는 공개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안 할 때가 있지. 원칙은 공개지만 예외로 비공개가 있는 거니까. 하지만 경영은 공개하는 게 아니야. 기업 비밀을 어떻게 공개해요? 반도체 기술을 막 공개해요? 아니잖아요. 감춰야지. 심지어 떡볶이 만든 것도 안 알려줘. 레시피. 비밀이야. 그건 비밀. 공개하는 게 아니지. 민간은 그래. 자, 누구는 평등해야 돼요. 행정은 누구한테나 평등하게 해야 돼. 근데 경영은 차등도 해요. 자, 누구든지 등본 뗄 때 내는 수수료가 똑같이 500원이에요. 그쵸? 근데 같은 가게인데 민간에서 물건을 사는데 같은 물건도 사람 보고 차등해요. 이 사람은 허경이라 10만 원 받고 이 사람은 8만 원 받고 그건 자기 마음이거든. 차이가 있어. 차이가. 자, 자율성이 누가 더 많을까? 경영이 많아요. 행정은 굉장히 표준화되어 있고 획일적으로 되기 때문에. 자, 누가 더 독점성을 많이 띨까요? 행정. 행정은 국방, 외교, 치안, 서비스 독점으로 한다 보시면 돼. 자, 활동 범위가 뭐가 더 넓을까? 행정이 넓어요. 행정은 우리 모든 삶에 다 삶에 넓다 보시면 돼요. 자, 신분 보장에 누가 더 잘 돼요? 당연히 공무원이지. 여러분 왜 공무원 되려고 하세요? 이거 아닌가? 안정된 직업이기 때문에. 민간은 신분이 늘 불안해요. 하지만 기업은 행정은 늘 안정된 거예요, 여러분. 9급하고 7급하고 5급하고 출발을 뭘로 하는 게 좋을까? 5급이 마냥 좋을까? 아니야. 승진 막 잘해. 마냥 좋을까? 아닌 것 같은데. 올라가다가 막히면 날아서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공무원이 신분이 보장된다라고 하지만 고위직은 별도 문제. 고위직은 상은 봐서 나갈 때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은 그래도 좀 오래 하는 게 좋아. 우리는 여러분 짧고 굵은 삶을 살래요? 가늘지만 긴 삶을 살래요? 가늘고 길게 좋지 않을까요? 9급의 삶 같은데? 적당히 올라가면서 길게 살아요. 사람들은 마음 다르겠지만 다 적어도 공직의 가장 큰 메리트는 오래 근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면 연금 받기 때문에 오래 느낌이 들어. 장기 느낌이 들어. 근데 민간은 그런 게 없다는 거. 또 12번에 기술 변화에 누가 더 민감할까요? 당연히 경영이지. 경영은 기술은 곧 생존이에요. 행정은 좀 둔감한 편이고. 누가 더 목표가 명확할까요? 경영은 매출 이익이거든. 행정의 목표는 국민의 삶의 질 제고 막 이런 거예요. 국민의 행복을 또 제고하고 이게 행정의 목표인데 얼마나 추상적이냐고. 그죠? 자, 외부의 통제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행정이 많이 받아요. 행정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어 있거든. 국민의 눈에 띄어 있고 국회의원들에 띄어 있고 다 띄어 있지만 경영은 관련된 소비자님은 관심 없거든. 이게 차이점이에요. 됐나? 자, 유사점 6개하고 차이점은 14개 봤는데 암기할 게 있었나요? 없죠. 자, 한 번만 제대로 딱 읽으면서 이해해 놓으면 절대 안 까먹어요. 한 번만 제대로 하시면 돼요. 공부하다가 어려운 게 나오면 어려운 것들은 좀 짧게라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걸 알아놓을까로 최대한 짧은 단 하나라도 남겨놓으면 되고 쉬운 것들은 그냥 보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굳이 어렵게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근데 둘 간의 관계인데 여러분 행정과 경영의 차이는 절대적일까요? 상대적일까요? 바로 상대적이라는 거야. 행정은 기술에 관심이 없고 경영은 있고가 아니고 행정은 좀 덜 하고 경영은 더 하는 거예요. 법적인 제약을 행정은 받고 경영은 안 받고가 아니고 더 받고 덜 받고예요. 상대적이고 정도상의 차이라는 거예요. 둘은 점점 이렇게 상대화되고 있으니 여러분 상대화가 무슨 말이죠? 상대화가 말 그대로 상대방으로 변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둘은 점점 접근, 수렴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둘의 차이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는 거죠. 모호. 행정도 기업과적 정보를 추구해요. 또 경영도 공익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맨 끝에 보시면 로마서 3번에 제목이 바로 행정과 경영의 상대화잖아요. 자, 행정에서는 기업성이 강조되고 또 경우도 공공성이 강조되면서 둘은 상호 접근, 수렴하고 있다라고 해요. 또는 양자의 차이가 자 본질적이라기보다는 양적, 상대적이고 종상의 차이에 불과하다. 정도의 문제야. 더, 덜. 이렇게 결론이 별거 없네. 둘의 차이, 관계. 뭐가 유사하고 뭐가 다른가. 그리고 둘 간의 요즘의 관계. 그럼 다 정리가 되겠죠. 자, 예제 보시면. 옳지 않은 거. 1. 행정과 경영은 모두 권력의 성격을 갖고 있죠. 맞죠. 행정은 2번. 행정은 모든 시민을 평등하게 대우해야죠. 맞죠. 3. 행정은 공익 추구를 핵심 가치로 하지만 경영은 이윤 추구를 핵심 가치로 하지요. 맞죠. 4.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받아도 법적 제약을 덜 받는다? 아니에요. 더 받아요. 자, 문제는 항상 나올 때마다 잘 보면 이런 문제가 요즘 트렌드거든. 앞에는 그럴듯하게 맞게 꾸며놓고요. 뒤를 틀리게 만들어요. 결국은 얘는 얘인 건데 가운데 다른 걸 넣어서 현혹을 해요. 이게 맞게 보이게 하려고. 한마디로 행정은 제약을 더 받아요. 근데 앞에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라고 해서 이제 현혹시키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돼요. 문제 푸는 건 기본 지식도 있어야겠지만 요령도 중요해요. 요령을 터득해야만 100점에 가까워져요. 지금처럼 가운데에 뭐가 들어가더라도 주어, 동사 또는 뭐뭐보다 뭐뭐가. 자, 비교 질문. 의심하세요. A가 이렇다면 B 이렇다. 의심하세요. 혹시 바뀐 거 아닌가? 없다 하더라도 이 둘이 늘 대비되는 이론이야. 의심하세요. 답이 더 잘 보여요. 자, 지식만 갖고는 부족해요. 우리가 문제 풀 때 저는 답만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접근을 같이 해요. 그 쌤의 그 강의의 특징이자 나름은 자부심이 문제풀이 할 때 만약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해설이 있는 수업을 해요. 책이야. 보통 수험생들은 해설이 있는 수업은 잘 안 들으려고 해요. 들어도 금방 빠져요. 왜? 해설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잘 안 빠져요. 왠지 아세요? 일단은 저는 문제 풀 때 해설을 안 봐요. 내가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대신 수험생 입장에서 같이 풀 때 특히 어려운 문제를
접근하는 걸 같이 봐요. 자, 이 문제에서 이래서 이거는 맞겠다. 그치? 제거. 이건 맞겠다. 제거. 저게 남네? 그러면 이 문제를, 이 주어진 문제랑 비교하자면 이 단어가 의심스러운데 이 주제랑 가까운 게 얘 같은데? 그러면 이거 아니겠다. 그럼 답 같은데? 이게 풀어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요령이. 암기해서 푸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런 문제보다는 이렇게 이게 습관이 되면 제가 10개 90이라 했지만 나 결국은 100까지 갈 거예요. 나중에는. 이런 게 적응이 되면 새로운 문제가 전혀 두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 수업을 지금 이만큼 듣는 분들은 이제 우리는 공동 운명체예요. 같이 응하건 같이 망하건 이제 흥해야겠지 당연히. 저는 여러분한테 좀 행장에 대한 많은 벽도 허물고 자신감을 주어서 합격에 도움 주는 게 내 이제 의무, 내 미션이고 여러분 이걸 잘 받아들여서 합격하는 게 의무예요. 자기 의무를 다 하자고요. 다 하자. 그래서 분명히 방법은 있다. 자꾸 소통도 하고 막 하는 게 꼭 필요한 거니까 공부하다가 이거 이상하다. 질문. 우리 책에는 양 날개 쪽에 보면 기출문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해설이 없어요. 답만 있지. 그래서 어떤 것은 보고 책 가지고 해석하는 것도 있지 거의 다 있겠지만 어떤 것은 조금은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다 보니까 바로 답을 잘 이해 못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질문하시라고. 어차피 기출문제란 전 범위를 전제로 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문제긴 하지만 이 내용 중에는 저 뒤에 내용과도 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못 찾거든. 뭐지? 이럴 수 있어요. 최대한 찾아보되 안 되면 또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꾸 모르는 걸 없애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 주제 가볼게요. 자, 정보와 행정. 자, 정부의 개념과 형태인데 일단은 정부란 아까 언급했듯이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다. 광의란 행정, 입법, 사법을 다 의미하는 거고 협의란 그중에서 행정부를 말한다. 까지는 다 알아 이제. 용어만 제3챕터란 이건 뒤에 우리가 시민사회라고 하는 NGO 가면 또 나올 건데 미리 설명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1섹터고요. 이게 2섹터라 불러요. 1섹터는 정부 부문이에요. 정부 비영리 영역이고 이는 민간 또는 시장이라서 이게 영리 영역이에요. 이게 3이에요. 3이란 1과 2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쪽인데 영리를 추구하는 또는 수익을 추구하는 곳이 있고 또 민간 쪽인데 영리가 아닌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 3섹터입니다. 보시면 돼요. 뒤에 배울 공기업. 그럼 공기업으로서 느낌이 어때요? 이윤 추구해야 하네. 하죠. 왜? 기업자가 보이네. 기업.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띄고 있거든. 공기업. 자, 시민단체는 분명히 시민단체는 민간 쪽에 있는 거거든. 근데 영리 추구하나요? 아니야. 비영리고 공익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3섹터의 대표예요.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부의 개념과 형태고 자, 교재는 16페이지 가보시면 나와요. 근데 이제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제 3섹터가 뭔지만 알면 되겠다. 그러니까 1부문, 2부문, 3부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1섹터, 1영역 등으로도 불리기도 해요. 근데 아무튼 3이란 1과 2가 섞여 있다만 아시면 끝이지 뭐. 됐죠? 자, 제가 굳이 수업 시간 때 강조 안 한 것들은 큰 의미는 없고요. 설령 수업 시간 때 언급 안 했다 하더라도 다음 과정 때 다 보완이 되지 전혀 우리가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색은 다 갖출 거예요. 단 지금 다 안 할 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하시면 다 하게 된다. 심지어는 책이 없는 거 이상으로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험장 갔을 때 늘 봤던 게 나왔다라고 느끼게 해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게 할 거니까 한 것만 놓치지 말고 잘 따라오시면 돼요. 좀 지엽적이고 좀 안 나오는 문제들은 그냥 이론으로 공부하면 재미없어요. 이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그럼 다 어려워. 그러면 책 봐서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때는 문제 푸는 거예요. 자, 관련된 문제를 풀면 이 주제에 대한
포인트가 잡히거든요. 그러면 그게 다예요. 최소한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붙고 떨어지고는 이상한 거, 어려운 거 맞춰서 붙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기 안 틀리고 조금 어려운 거 맞추고 아주 심한 거, 아주 어려운 거 틀려봤자 그거는 의미 없는 거예요.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만 잘 지키면 무조건 붙는 거니까. 그래서 왼쪽 뒤에 남아있는 문제를 풀면서 아 이런 게 이렇게 나왔구나 정도의 감 정도만 있으시면 돼요. 핵심은 두 번째거든. 정부의 역할과 기능이에요. 중요한 것은. 자, 정부 역할은 둘로 나눠볼 거예요. 이념하고 시대로. 그 정부의 이념이 다르면 정부의 역할이 많이 달라져요. 그렇죠? 우리 이 전 정권, 박근혜 정권하고 전 문재인 정권하고의 행정의 역할이 같아 달라요. 아주 다르죠, 지금. 자, 지금 정권은 약자들을 좀 위에, 안 위에, 위하고 있죠. 그렇죠? 근데 박근혜 정부 때는 없는 사람들은 별로 위하지 않고 약간 있는 자 위주? 이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 차이. 그러니까 이념이 다르거든. 지금의 정권은 약간 진보에 가까워요? 보수에 가까워요? 진보에 가까워, 진보. 그러면 이 정권, 박근혜 정권과 MB 때는 약간 보수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죠? 벌써 이념별로 정부의 역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 시대에 따라 과거하고 현재 간에 정부의 역할은 다르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시험은 주로 얘가 나올 거고, 특히 내용상은 1번이 되게 많아요. 2번은 앞으로 볼 많은 것들에서 언급될 것이라서 또 봐두셔야 되고. 그러면 이념에 따라서 보자. 별거 없어요. 자, 진보와 보수를 아시면 돼. 진보주의, 보수주의. 자, 진보주의, 뭘 중시한다? 진보를 중시한다. 너무 어색한가요? 보수주의는 뭘 중시한다? 보수를 중시한다. 자, 그래놓고 푸는 거예요. 자, 진보란 무슨 뜻이에요? 진보란 앞으로 나가는 거거든? 앞으로 나가. 보수는 지켜, 컨서버티즘이야. 컨서브고 유지하다 아니면 뭐 지자 이런 말이야. 아무튼 보존하다야. 자, 진보는 앞으로 나가는 거고 보수는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변화를 원하는 거예요? 진보겠죠. 그렇죠? 보수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그만 보면 되지 않아요? 어디가 좌파 같아요? 좌파. 이게 우파. 웬만한 시험은 여러분 다 상식으로 나와요. 풀 수 있어요. 상식으로 안 되는 게 시험에 나오겠지. 그건 몇 가지 체크하면 되는 거고, 웬만한 사항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그냥 푸는 거예요. 지금도 푸는 거고. 그러면 자, 진보와 보수 중에서 어디가 약자들이 좋아하는 이념 같아? 약자. 이놈은 있는 자들. 자, 있어야 지키지. 다른 말로 약자한테는 불리해요. 그러면 어떤 이념이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하자는 이념이에요. 이렇게. 어디가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거예요. 없는 자를 위해서. 어디가 조세를 강화하자라고 할까요? 조세를 강화해서 많이 걷어와야 재분배가 되지. 그러면 있는 자들은 조세 강화를 싫어해요. 왜? 많이 내기 때문에. 조세 감면 또는 완화를 바라는 거지. 이런 식이에요. 자, 지금 설명드리는 사람들은 어려운 게 없죠? 하나만 더 해볼까? 어디가 시장을 믿을까요? 정부를 안 믿고. 이러면 정부를 믿고 시장을 안 믿어요. 자, 몇 가지 보자면 진보는 좌파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보수가 우파에 가까워요. 복지. 자, 복지를 정부가 다 책임진다는 이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개혁을 원해. 반대로 자유방림을 원해. 자유를 가만두어라는 거야. 왜 정부가 개입하냐 이거지. 자유방림적인 자본. 자본을 중시해. 참고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무슨 주의가 나오면 앞에 있는 말을 중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기억하세요? 되게 많이 나와요. 무슨 주의. 그러면 앞에 있는 단어 중시. 자, 사회주의 뜻이 뭐예요? 사회를 중시해. 개인주의는 개인을 중시해.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자본주의는 자본을 중시해. 개혁주의는 개혁을 중시해. 이런 거예요. 되게 쉽죠? 개념은 이렇게
단어로 푸는 게 제일 편하기도 하고 쉬워져요, 여러분. 따로 할 필요가 없어. 물론 다르게 근사하게 포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지 말고 그냥 단어로 푸시면 된다고. 자, 이제 주의사항이 몇 개 나와요. 자, 진보주의는 자유를 열렬히 옹호한다라고 해. 열렬히 옹호한다. 이놈은 자유를 강조한다라고 해. 참 미묘한 차이죠. 자유를 강조하는 거나 뭐 옹호하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의미가 있어서 시험에 나와요. 자, 이쪽은 시장을 믿는다 했죠. 정부를 안 믿어. 시장을 믿어. 응? 정부를 안 믿고. 이 자유는 좀 소극적인 자유예요. 즉, 정부한테 제발 좀 간섭하지 말래? 이런 자유예요. 그러니까 간섭과 제약이 없는 소극적 자유. 정부는 그냥 가만 두면 된다는 거야. 소극적인 자유예요. 반면에 이놈은 자유를 옹호할게. 적극적으로 옹호할게 뜻이. 지금 자유를 못 누리고 있지? 누리게 도와줄게. 옹호해줄게 라는 뜻이에요. 이놈은 자유가 적극적이고 이때는 자유가 좀 소극적이에요. 이렇게. 그냥 정부로부터 간섭만 없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놈은 아예 개입해서라도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왠지 느낌이 여러분, 자, 보수주의는 개인주의 느낌이 들어요? 공동체 느낌이 들어요? 개인주의. 여러분, 시장을 믿으면 개인적이에요. 개인주의, 시장주의. 다 자기 추구적인 것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놈은 공동의 선을 강조해요. 공동체 개념이에요. 공동체. 같이. 없는 사람 보듬어줘요. 우리가 뭐 남이 아니야. 같이 가자. 힘들지? 같이 가자. 도와줄게. 같이 가자. 이게 시민의 미덕이에요. 여기는 자, 기회의 평등만 중시. 기회만 중시하고 결과는 경시예요. 시장이란 그냥 기회는 있다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지금? 우리 얼마든지 부동산 투자할 기회는 있잖아요. 문제는 돈이 없어요. 있는 사람들은 투자해요. 돈 벌어요. 격차가 심해지는 거거든. 이거는 아예 결과마저도 정부가 주는 거예요. 최저임금 정부가 해주는 거예요. 복지, 기본 삶의 책임은 정부가 져주는 거거든. 다 모든 책임이 개인한테 있는 거야. 이렇게. 됐죠? 대신 주의할 이것도. 시장에 대한 잠재력은 인정한다. 잠재력. 여기는 시장을 믿는 거고 아예 믿어. 잠재력만 인정해. 미묘한 차이죠, 그것도. 가장 쉬운 건 보수는 시장을 믿는다는 거예요. 정부를 불신하고 정부의 개입을 싫어해. 이런 거 싫어해. 저는 선호하지만. 여러분 어릴 때 명절에 큰 집에 갔어요. 그러면 큰아빠가 우리 아빠한테 물어봐요. 아무개 공부 잘하냐? 물어봐. 아빠가 하는 말씀 머리는 좋은데 라고 해. 그러면 잠재력은 있는데 안 한다는 거잖아. 그러면 개입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개입해. 깨워줄게. 네 잠재력 깨워줄게. 여러분 이 수업 듣는 여러분 잠재력이 많죠? 여러분 서로 잠재력을 인정 안 해요? 인정하세요. 있어요. 언제 발휘할래요? 요즘 말로 언제 그 포텐 터트릴래요? 지금 터트릴 때야. 혼자 못하겠죠? 내가 때려줄게요. 잠자고 있는 능력이야. 깨워줘야지. 발현돼야 될 거 아니야. 누가 개입해서라도. 개입하겠다는 거예요. 잠만 자고 있으니까. 알아서 한다는 거야. 정부는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이지. 제가 지금 많은 공 들여서 지금 진보와 보수를 설명드렸어요. 암기사항인가요? 아니에요. 이해해야지. 그리고 주의사항이 있는 거예요. 주의사항이. 이런 것들은 좀 주의사항으로 해놓으시면 돼. 주의사항으로. 자유와 시장에 대한 입장이 좀 달라. 됐죠? 자, 책에는, 자, 17페이지에는 박스가 있죠. 이 박스를, 카메라 꺼내서 찍으세요. 찍어요. 왜 그럴까? 자꾸 봐야 되니까. 자꾸 봐야 돼. 그 평상시 핸드폰이라는 걸 이용할 때 무조건 무슨 기사 검색하고 유튜브 보지 마시고, 뭐 페북 하지 말고,
이거 자꾸 보시라고요.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은 지금 이 내용보다 훨씬 내용이 많아요.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올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지금처럼 다 이해가 될 만한 것인데 몇 개는 애매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설명드린 거 바탕으로 보시면 다 풀릴 거니까 일단 보시고, 아무리 쉬운 내용도 한 번으로는 부족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자꾸 보셔야 되고, 보시면 오래 갈 수 있으니까. 제가 중간중간에 찍으라는 말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걸 활용하시라고 그래요. 우리가 항상 책을 갖고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디 다니면서 길 가든 뭐 지하철 타든 뭐 하든 간에 핸드폰 늘 몸에 있잖아요? 그러면 꺼내 보셔야 돼. 응? 뭐 지하철, 버스 보면 다들 타자마자 다 뭐 이거 보고 다녀요 지금. 그거 병이야 병. 나중에는 보긴 보되 다른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봐요. 특히 여러분 수험생 중에는 좀 병 있는 사람 되게 많이 있더라 보니까. 제일 흔한 병이 뭐냐면 불면증 같은 게 있어요. 불면증. 잠자라고 누우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뭐해? 안 오지 뭐. 뭐 보잖아 핸드폰. 유튜브 보잖아요. 뭐 영상 보잖아요. 그러지 말고, 자, 집에서 잠기 위해서 누웠을 때 잠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거 꺼내보세요. 직방이에요. 잠이 바로 올 거예요, 여러분. 응. 다른 걸 볼 때는 되게 막 잠이 안 오는 자 깨있는데 책만 보면 잠이 오잖아요. 직방이. 그러니까 불면증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활용 많이 하시라고. 됐죠? 자, 두 번째 주제가 이제 시대별 정부 역할인데, 자, 이 내용은 물론 자체가 시험에 나오기도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나올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흐름을 좀 잘 받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어가 답을 줘요. 자, 절대 국가. 느낌상 정부가 커 보여, 작아 보여? 커 보여. 그러니까 절대 군주 시대예요. 절대 군주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어요. 행정, 입법, 사법 모든 권한을 다 쥐고서 했던 큰 정부 시대, 중앙 집권 시대, 이게 절대 국가예요. 근데 이 절대 국가, 절대 군주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날 것 같아요? 시민 혁명이 나타나죠. 시민 혁명. 즉 혁명 전이 절대, 혁명 후가 입법 또는 법치 국가예요. 자, 느낌 보면 누구 우위다? 입법부, 행정부. 얘가 제일 중요해. 일단 가운데 딱 들어있고, 행정국가 앞은 입법국가요. 그 뒤가 신행정국가인데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예요. 일단 그럼 왜 행정부가 주도할까? 여러분 시장에 문제가 많으면 정부가 개입을 할까 안 할까? 아마 할 거예요. 없으면 개입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시장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야. 정부가 개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주도하게 돼. 그게 뒤에 보게 될 시장 실패라는 게 나오게 돼. 시장 실패 이때가. 자, 행정부가 막 주도해서 막 하는데 정부도 한계가 와. 그 뭐라 할까요? 정보 실패가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를 계기로 삼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할 수 있어요. 절대 국가는 당연히 중앙 집권이고 정부는 컸어요. 자, 입법국가를 의미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야경 국가. 무슨 말이지? 야경은 밤에 경계에 서는 국가라는 뜻이요. 정부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소극적이야. 질서만 유지하면 돼요. 도둑 잡고 침입 막으면 돼. 소극적이야. 그러니까 이따가 뭐 터지면 그때는 개입하는 거야. 소극적이야. 이때는 정부가 그래서 가치가 크지 않아. 값싼 정부. 이때는 자유주의야. 자유를 박림하라는 거야. 정부는 그냥 가만둬. 자유를 가만두고 문제만 있으면 그만 풀어줘. 도둑만 잡아줘.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저래 하지 말고 그냥 일만 있으면 개입하라는 거거든. 이때는 최소가 최선인 거야.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거야. 평상시에 여러분도 많이 듣는 말이죠. 너는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야.
그거잖아 지금. 최소가 최선이야. 이런 거잖아 지금. 특히 남자들은 뭐 한다고 나서면 엄마들이 되게 싫어해. 왜? 더 나쁘게 만들어놔서. 아빠가 설거지 한다고 엄마를 도왔어요. 봤더니 설거지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 가만히 있는 게 돕는 거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이때 필요한 이제 그 나름은 학파가 이거고 따로 볼 거고 이거는 자 이때는 딱 봐도 시장을 믿어 안 믿어? 시장을 믿는 거예요. 정부는 안 믿어요. 시장 만능이 있는 거죠. 자 시장에는 뭐가 있다라고 하죠 보통?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맡겨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시장이 만능일 수 있을까? 아니지. 시장도 한계 있잖아요. 이때 자 이런 시장 실패를 가져온 계기 이때가 이제 시장 실패가 나올 텐데 이거를 가져온 계기가 뭐냐면 19세기 말대의 독과점 폐해하고요. 독과점 그리고 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발생하게 돼. 자 이런 걸 계기로 시장에 잘 안 돌아가게 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렇게 시장에 맡겨서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정부가 이제 복지 책임질게. 적극 개입한다. 규제한다. 독과점 규제하겠다. 규제한다. 최대 봉사가 최선이야. 이때는 정부 만능이야. 정부가 다 해줄게. 여기는 시장 만능. 정부가 다 해줄게. 행정부가 주도할게. 잘 보시면 행정의 역할이 좀 많죠. 시장이 한계가 와서 정부가 개입하다 보니까 행정이 커지면서 주도하게 돼. 그 말은 입법부의 기능은 강화돼 약화돼? 약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본 특징이 뭐냐면 행정의 업무량도 많아지고 즉 양적으로 팽창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질적도 심화가 돼요. 질적인 심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끔은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 질적 특징이 나오기도 해요. 자, 질문해 볼까? 자, 먼저 기억할 것은 행정국가 때는 행정이 지금 하는 일이 많다, 적다? 많다를 딱 기억하세요. 지금 시장에 문제가 많이 터진 거예요. 정부가 지금 막 개입하는 상황에 하는 게 되게 많아. 양으로도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심화되고 이런 과정인데 자, 여러분 이게 양적인지 질적인지 답해 보세요. 예산이 팽창한다. 양적, 질적. 양적. 공무원 수가 많아진다. 양적. 기획을 중시한다. 질적. 전문화된다. 질적. 기구가 많아진다. 기구 팽창. 또 양적. 자, 힌트. 양적 특징은 셀 수 있어요. 카운터블. 공무원 수가 뭐 80에서 90으로. 뭐 예산이 100에서 200으로. 기구가 10개에서 20개로. 양적 셀 수가 있어요. 근데 질적은 전문화예요. 한마디로 전문화. 아직 안 배워서 그렇지 신중앙집권화, PPBS, 뭐 광역행정 뒤에 나올 말이 있어서 그렇지 내용상은 다 전문화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머리에 기억할게요. 행정국가의 기본 특징은 양적, 팽창, 질적, 전문화 이렇게. 양적, 팽창, 질적, 전문화. 됐나요? 자, 당연히 이때는 행정이 만능일 줄 알았는데 행정도 실패하게 돼. 그 계기가 이때가 이제 정부 실패라면 자, 그 계기가 바로 오일 쇼크예요. 오일 쇼크. 즉 석유 파동 또는 자원난 시대라고도 해요. 자, 이런 게 오면서 정부가 한계가 오게 돼. 이렇게. 자, 뭔가 반성이 필요해. 그래서 최소로 가져다. 최소가 최선이다. 일단은 정부가 작아져라. 잘 봐요. 큰 정부, 작은 정부. 다시 커졌다가 다시 작아져. 규제를 많이 했지만 완화. 좀 정부가 다 했지만 능력을 줘라. 민영화. 이게 다
작은 증거예요. 됐죠? 자, 이때가 이제 정부가 실패해서 나온 국가예요. 자, 밑에는 이제 자주는 안 나오는데 이제 뒤에서 볼 때 참고만 하시면 되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니까 항상 예를 더 보는데, 이제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에 공무원의 수의 증가가 있었지. 공무원 수의 증가는 양적이니까. 이거 보면. 자, 행정국가의 양적 특징 중 유명한 법칙이 나와. 중요하기도 하고. 자, 파킨슨 법칙이다. 공무원의 수가 중요한 것은 자, 본질적인 업무량의 증가랑 관계없이 증가한다. 파킨슨이 영국의 해운성을 연구해봤더니 매해마다 군함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군함이 준다는 것은 사실 업무량이 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공무원 수가 느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함정은 주는데 공무원이 늘지? 알아봤더니 현재 자기가 일이 많다고 느끼면 사람들은 부하를 보충받길 바래요? 아니면 동료나 상관을 바래요? 부하를 바래요. 부하가 생겨. 이제 부하가 생기면 쓸데없이 업무가 파생적으로 늘어나요. 업무가 또 늘어나요. 파생돼갖고. 자, 또 내가 업무가 또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또 부하를 바래요. 부하가 또 와. 또 업무가 파생이 돼. 자, 부하 배정과 업무의 배정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업무량, 이 본질적인 업무량은 증가가 없는데 업무가 자꾸 파생되면서 쓸데없이 공무원 수가 늘더라. 이 법칙을 얘가 말한 거예요. 유명 법칙, 아주 중요하기도 해요. 자, 책을 보실게요. 자, 17페이지. 절대국가, 시민혁명 이전이에요. 중앙집권의 큰 정부. 그러다가 두 번째는 입법국가. 자, 법치의, 소국의, 자유의, 야경, 작은 정부. 자, 이번에 이제 밑줄만 고전압화 경제학. 뒤에 몇 번 나올 텐데, 지금은 그냥 가볍게. 그 경제학파에는 크게 두 개 있어요, 여러분. 고전압파하고 케인스학파가 있어요. 근데 고전압파 쪽은 정부의 개입을 싫어하는 거고, 시장을 믿기 때문에. 케인스학파는 개입을 원하는 학파예요. 자, 넘겨보시고. 자, 행정국가. 최대 봉사가 최선인 정부였어요. 배경은 경제 대공황, 시장 실패, 그리고 케인스 경제 밑줄 그어놓고 밑에 양적, 질적 특징 나와요. 양적은 어떻게 파악한다고? 셀 수 있다. 기구, 공무원 수, 예산, 기관 등. 질적은 다 전문화예요. 기획, 동태와 평가, 광역, 행정, 기획지향적 예산, 협력 다 뒤에 배울 말들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참고의 제목이 중요하죠. 파킨슨 법칙. 자, 공무원의 수가 본질적인 업무량과는 관계없이 증가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밑에 이제 하위 법칙이 두 가지. 부하 배정, 업무 배정. 부하가 배정되면 혼자 하던 데랑 다르게 지시, 보고, 승인, 감독의 업무가 파생이 돼요. 그러면 또 업무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부하를 바라게 되고 악순환 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한계도 있다. 실제로 공무원 수가 필요해서 증가한 것은 설명 못한다는 거예요. 이랬나? 파킨슨은 무조건 공무원 수라는 게 업무량과는 무관하게 증가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은 비상시나 개도국은 업무가 필요해서 뽑기도 하거든. 그러니까 필요해서 뽑은 공무원 수마저도 필요 없어서 필요 없는데 늘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한계로 들 때 하는 말이지. 오른쪽에 자, 신행정국가 다시 이제 최소가 최선이 돼요. 배경은 정부 실패. 그래서 작은 정부가 되고. 자, 하이에크는 뒤에 기획할 때 한번 나올 거니까 지금은 밑줄만 쳐놓을게. 됐죠? 여기까지가 시대에 따른 국가의 변천인 거예요. 흐름 있는 것들은 되게 공부하기 편해요. 그래서 항상 틀은 잡아놓자. 절대, 입법 또는 법치, 그리고 행정, 그리고 신행정. 중심에는 행정 국가가 있더라. 다시 봐보면
항상 여러분 나머지는 이제 푸셔야 돼요. 행정국가 때는 행정의 수요가 팽창한다 아니면 축소한다. 팽창. 수요란 요구한다. 요구가 많아져. 왜 많을까? 시장이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자, 행정국가는 입법부 우위인가요? 아니, 행정부 우위. 자, 행정부 우위면 삼권 분립이 전제가 안 돼 있는 건가? 아니지. 삼권 분립이 전제된 상태인데 행정부가 크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 제목 하에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 여러분, 입법부가 주도하는 국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풀리게 돼 있다. 자, 그게 이제 우리 18페이지에 있는 맨 아래에 참고의 그 특징이에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됐죠? 자, 나머지는 뭐 됐으니까 예제 풀어볼게요. 예제 3번에 20페이지. 자, 보수주의 정부가 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보수주의는 시장을 믿는 거죠. 1. 기본적으로 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하죠. 정확히 맞지. 그 다음에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조세를 선호하지 않는다. 조세를 안 좋아해. 조세 관면을 원하지 조세를 별로 안 좋아해. 맞는 말. 그리고 3. 합리적 경제를 수용하고 자유방립적 자본주의를 옹호하고 맞지. 합리적 경제에는 쉽게 말하면 시장을 믿는 입장인 거예요. 이성을 믿으면 정부는 필요 없는 거거든. 자, 앞으로 합리적 경제 일단은 다 시장 논리야. 기억하세요? 시장 논리. 4. 기회평등보다는 비교 말라지 보다는 결과의 평등 선호한다? 아니야. 기회의 평등만. 그러니까 기회만 주면 된다는 거야. 결과는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시장에 맡기라는 거거든. 이게 보수 입장인 거지. 자, 그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앞에 약간 17페이지 와볼래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우측에 그 날개에 있는 규칙문제 있죠. 자,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충분해. 나왔던 문제를 바탕으로 항상 여러분 그 공부하시면서 내가 접해봤던 내용들은 꼭 책에 오셔서 남겨두세요. 밑줄. 내가 뭐 모의고사 봤다. 풀어본 게 있다. 책에다가 밑줄 이건 버려요. 여러분 자료는 쌓으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석으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곳에 압축시켜 놓으면 돼요. 그것만 볼 수 있게. 맞죠? 그러니까 이 책에다가 담궈놔면 돼요. 나중에는 다 필요 없어 그것도. 몇 개만 뽑아서 따라하면 되거든. 자, 됐죠? 자, 쉬었다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